지금 미국, 중국 얘기를 정말 팩트를 기반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의견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요. 네, 미국, 중국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는 게 국내 경제, 국내 부동산에 굉장히 이런 글로벌, 특히 두 강대국의 이런 전쟁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경제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긴 시간 미국과 중국 얘기를 이렇게 할애하면서 나눠봤는데요. 네. 미국도 무섭고 중국도 무섭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이번에 대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대한민국 경제 잃어버린 10년 이제부터는 들어선 거 아닌가 이런 또 물음표들을 요즘 갖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네. 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 형용사, 네. 이 형용사가 또 어떻게 정의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마치 일본의 모습처럼 지난 약 30년 동안 네. 소득이 임금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임금이 정체됐어요. 또 엔화 가치는 떨어졌어요. 네. 글로벌리는 혼자 가난해진 거예요. 네. 성장률 제로 성장했어요. 거의 네. 이제 매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냥 잃어버린 10년이냐. 네. 소위 제로 성장하는 게 잃어버린 10년이냐. 네. 아니면 뭐 물가 상승률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1%대 성장하는 거, 네. 1%대 성장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네. 그것도 잃어버린 10년이냐. 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잃어버린 10년에 부합하는 그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경제 현상이라고 네. 판단한다면 네. 그러면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 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은 후자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고성장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1%대 정체마저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 팩트로서 좀 제시를 해보면 우리나라가요. 2020년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습니다. 이른바 경제 위기였어요. 그리고 2021년은 기저효과가 반영되니까 성장률만 숫자만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2년, 23년, 24년 쭉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네. 특히 23년 성장률이 1.4%, 네. 그리고 24년 성장률이 2.0%. 2.0% 기저효과죠. 네. 1.4% 성장이 네. 제가 이 부분 잠깐 강조할까요? 우리나라 이 통계가 제대로 추계된 이래로 네. GDP 통계가 네. 뭐 추계는 1960년대부터 했지만 제대로 된 통계를 생각해보면 80년부터 제가 끄느껴요. 네. 일단은 그럼 1980년 이래로 우리나라 경제가 네. 경제 위기에 부합하는 국면이 있었어요. 네. 그게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 있었고 네.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 둘 다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5.1% 역성장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 수석님 인생 동안 4번의 경제 위기를 겪고 사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1.4%가 네. 가장 낮은 숫자예요. 네. 그때 제가 23년 전망하면서 22년 당시에 네. 23년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게 숫자 그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경제 위기는 아니니까. 이건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다. 제가 맨 앞부분부터 그 말씀 드렸죠. 네.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그러면 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해? 잠재 성장률을 믿더니까 경기 침체가 맞아요. 네. 그래서 1.4% 성장 정말 바닥 성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2.0% 성장한 건 사실상 1.4와 2.0을 평균하면 네. 대략 1.7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23, 4년 동안 1.7%, 1%대 성장한 거예요. 네.
그리고 25년 올해 1.5% 전망하잖아요. 그럼 계속 1%대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허황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식 GDP 통계로 봤을 때 1%대 성장에 이미 진입했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형용사를 붙일지 말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1%대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우리가 당면한다. 그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아닌 거죠. 잃어버린 10년은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표현은 1%대 성장에 진입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인데 이제 잠재 성장률 마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군다나 미중 패권 전쟁 중에 국내 자본 떠나고 기업 떠나고 기술 인재들 떠나고 우리 미래 로드맵 짰던 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끝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더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뭐 인구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경제가 다시 고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 면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매우 뼈아픈 질문이지만 저는 오히려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를 어떤 기회 삼아서 도약의 해로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아니야. 우리 괜찮아. 그러면 도약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로 꼽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국이라는 새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두 번째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새로 도약한다는 표현을 쓰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했다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 그런 분석이 있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표현이 없다면 도약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 첫 번째 한국을 연장하고 이으면 되잖아요. 첫 번째 한국을 이제 그만 연장하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2025년에 좀 도약하는 그런 기회를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지하에 그래서 뭐 굉장히 속상하고 민감한 주제이지만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정의 내리고 분석해 내리고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슬픈 얘기긴 한데 두 번째 한국이라는 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국민이 여전히 7명, 17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후손들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뭐 인구 구조라던가 산업에 대한 재편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경제 이런 동향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는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는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1%에 진입한 2023년부터 부동산 시장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 이후의 상승은 동일하게 기저효과로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는 초양극화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지만 또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에 저한테도 양극화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이제는 양극화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는 이제는 정말 팩트로 생각을 하고 이 팩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부동산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부분들로 인한 이 양극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네, 좋습니다. 양극화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양극화라고 표현하진 않았고 비대칭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 대칭적이지 못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게 제 23년, 24년, 25년 공통된 전망이었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만약에 비대칭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네. 그럼 평균 가격은 어떨까요? 뭐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가격은 강하게 상승하고 만약에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가격은 강하게 상승하고 비수도권 가격은 강하게 하락한다면 네. 평균 가격은 어떨 것 같으세요? 수도권의 그 가격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기여도가 더 크겠죠. 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은 어떨까요?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게 제 전망에 부합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냥 숫자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고요. 많이들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네. 또 대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세 가지 논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모습들도 그렇고 인구가 감소한 나라들에서 집값이 정말 떨어졌을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평균 가격이에요. 네. 그렇지 않죠. 네. 인구가 감소를 시작한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작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도 네. 정말 집값이 평균 가격이 떨어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인구가 감소하거나 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인구가 집적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는 집값이 더 강하게 상승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네.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에 부합한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봤을 때. 고려했을 때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은 첫 번째 제 의견을 동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저는 돈의 가치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집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념을 좀 달리 가져갑니다. 네. 집의 표시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집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니까 네. 집의 표시 가격이 올라갈 뿐이지 그게 집 가격이 오른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김밥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2000년대 초반에 김밥 한 줄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0원 주고 김밥 살 수 없습니다. 10,000원짜리 있더라고요. 12,000원. 네. 같은 수준의 김밥끼리 비교해도 네. 김밥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약 지금 25년 동안 김밥 가격만 올라갔을까? 다시 한번 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짜장면은 안 올라갔을까? 과자, 새우깡, 맛동산 안 올라갔을까? 네. 다 올라갔거든요. 이 다 올라갔다는 현상이 뭐예요? 이게 물가 상승인 거거든요. 물가는요, 우리나라 물가는 전년도보다 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물가 지수를 추계한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경제가 마이너스일 때조차도. 조차도요. 네. IMF 외환위기 때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네. 오일 쇼크 때도. 계속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네. 전년보다 물가의 레벨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동산은 500원 주고 사다가 1,500원 주고 사면서 김밥은 1,000원 주고 사다가 3,000원 주고 사면서 네. 그러면 집값은 1억 주고 사다가 1억 지금도 1억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인가? 돈의 가치가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집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바꾸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 가격에 있어서는 전 돈의 가치의 움직임을 더 명확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평균 가격이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을 수 있다. 그게 집 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가정하신다면 10년 전 10,000원짜리와 지금의 10,000원이 다르듯이 10년 후 10,000원이 또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집값에 대한 전망도 역시 그것에 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구 구조 변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인구가 집을 삽니까? 가구가 집을 삽니까? 가구가 집을 사. 근데 가끔 1인 가구가 집을 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집을 살 능력이 있는 가구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돈이 집을 사는 거고, 돈 있는 자가 집을 사는 거고요. 돈이 없는 가구는 임차 사는 구조예요. 네.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주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거주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그 거주 수요에 부합하는 집 공급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산가들이 집을 사서. 만약에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데 임차 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더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데 임차 공급이 줄어든다. 더 큰 문제가 야기돼요. 가격이 더 빨리 뛰겠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데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데 2040년까지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무슨 집 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집은 돈이 사는 거고요. 돈이 있는 자가 사는 거고요.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매수, 아파트나 집 매수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실 때 인구 구조 변화보다 가구 구조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인구의 증가 감소, 인구 증감이 아니라 인구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편중 현상은 앞으로도 더 야기돼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도 전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들이 늘어나고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의 조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매수 수요가 없는데요. 거주 수요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실로 남아있고 어쩌면 영원히 공실인 지역들도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나 섬 지역들. 섬에 이제 무인도섬화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누가 매수를 합니까? 투자를 합니까? 거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집값이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 수도권 집값은 아까 화폐 가치의 개념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 반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 3-4가지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망 자체를 부정하지 마시고요. 이 근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주세요. 이 4가지 근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4가지 근거를 억누를 만한 다른 근거가 있거나 이 4가지 근거가 뭔가 맞지 않거나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더 좋은 접근으로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얘기는 참조만 하셔도 좋겠죠. 그렇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거시경제 대가답게 경제와 연결지어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4가지는 너무나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문점은 사실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팩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도 너무나 불확실하다 보니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화폐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방에 거주를 하면서도 자산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그냥 화폐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칭화 굉장히 좋은 표현이신 것 같은데 비대칭화로 인한 일부 지역의 이런 상승 현상들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한 부분일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쭉 얘기를 나눠보면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경제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투자나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이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자산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까요? 네. 네, 몇 가지만 꼽아주시죠. 아,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을 뵐 때, 특히 강연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뵐 때 꼭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 표현이 이제 시대를 구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산 시장을 판단할 때 그 자산 가치는 어떤 시대이냐가 결정을 많이 지어요. 예를 들면 네. 2020년, 21년은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지만 네. 완화의 시대였어요. 네. 어쩌면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 완화의 시대가 온 거죠. 네. 그 완화의 시대에는 완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시대인 거죠. 네.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시대입니다. 네. 이른바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였어요. 네. 금리 인상기예요. 긴축의 시대죠. 네. 긴축의 시대에는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어. 네. 조정 국면인 거죠. 근데 24년 중반부터 25년, 26년은 피벗의 시대예요. 네. 완화의 시대까지 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긴축의 시대에서는 작별을 해요. 네. 그래서 앞서 제 비유했듯이 긴축의 시대가 찬물이고 완화의 시대가 뜨거운 물이라 한다면 찬물에서는 벗어나지만 뜨거운 물까지 가지는 않는 미지근한 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게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여정, 이렇게 피벗의 시대를 정의하고 싶은데 그 피벗의 시대에는 또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겠죠. 네. 그게 보합장인 겁니다. 이 보합장일 때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많다 그러면 강보합장으로 네. 또 많은 하방 압력들이 많다, 지배적이다. 그럼 약보합장으로 바뀔 수 있는 국면이에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가 주로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를 좀 구분하시고 그 시대에 걸맞는 자산 시장의 모습이 있겠다라고 가정하신다면 그 시대 구분하에 나에게 적절한 자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경제적 시대를 좀 구분하셔라. 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타이밍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시대를 잘 분별해서 본인의 또 상황에 맞도록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들만 계속 보면은 동일한 얘기들의 패턴들만 계속 들리기 때문에 저도 고객들 만나면 너무 한쪽의 의견에 쏠려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이 너무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도움들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매년 전망서도 내고 계세요. 네. 제가 잘 몰랐을 때도 그 여러 책을 보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사서 보는 책은 교수님 책밖에 없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매년 하반기에 내고 계시죠? 매년 9월이죠. 예, 9월에 제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매년 그 경제 전망서고요.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 2026년 경제 전망 이렇게 또 나오겠죠. 네. 근데 25년 전망은 이제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 네. 2024년은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이런 식으로 매년 경제 전망서로 네. 여러분께 좀 가까이 다가가서 네. 네,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실 때 네. 제가 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경제 전망서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사항들은 책을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또 나와 있을 거고 그 전년도 거를 보셔도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시적인 관점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출연 너무 이제 좋은 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우리 NH 올백 자문센터에서 진행하는 유튜브인데요. 미래를 설계하는 자산관리 동반자가 된다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제가 뭐 비록 시작은 미천하지만 중간 끝은 장대하리라
그렇게 의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설계하시는 또 자산 관리하시는 여러분께 좋은 동반자로 무럭무럭 이 채널이 자랄 수 있기를 좀 응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그럼 오늘 그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